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구미시 선동면에 있는 휴브글로벌 회사에서 누출된 불산이 8톤이었는데요.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누출된 가스가 순식간에 작업장을 뒤덮는 정말 아찔하고 충격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요. 일대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정말 최악의 화학사고로 남았죠. 그런데 지금도 전국의 여러 산업단지에서 이런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중에 노후산단 비율이 30%, 국가산단만으로 좁혀서 보면 70%인데요. 화재나 폭발 같은 많은 화학사고가 이 노후산단에서 발생합니다. 올해 초 화학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구미 사고 10주기를 맞아 노후설비 특별법을 꼭 제정하겠다며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오늘 시사초점에서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좀 돌아보고요. 이 특별법 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도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낮 기온 안동 2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체온 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에서 SK 스페셜티의 지역 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청년 창업 육성 공간인 스택스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택스는 총 3층 규모로 청년 창업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공유 오피스, 다목적 라운지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레지던스를 운영해 지역에 방문한 청년 창업인이 장기간 체류하거나 한 달 살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SK 스페셜티는 지난해 12월 영주에 50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50억 원의 외부 자금을 유치해 지역 청년 벤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스택스는 영주 경제 속으로 프로젝트에 선발된 소셜 벤처들의 성장 기반이 될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주 경제 속으로 프로젝트는 영주시를 거점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 소셜 벤처들이 성장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로컬 창업 모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포항과 경주에 5에서 30, 영덕과 울진에는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21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부쩍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경주 통일전 앞 은행나무길은 직선으로 1km가량 뻗어있는 아름다운 길을 자랑하죠. 경상북도가 신라 삼국통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이 경주 통일전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의 관심에서 멀어진 데다 활용도가 떨어진 이 통일전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경주시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기로 했고요. 그동안 운영하던 관람 콘텐츠만으로는 통일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학술 연구와 교육 포럼 개발을 시도하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정신을 계승하는 주요 호국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통일전의 뛰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조경 정원, 화랑정, 연못 등을 주변의 관광 자원 등과 연계해서 힐링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통일전이 활성화 전문화돼서 국가적인 명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낮은 15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2에서 5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가을을 맞아 울릉군에 꽃향기가 퍼지게 됐습니다. 울릉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은 지난 1일 울릉도를 아름다운 꽃섬으로 만들기 위해 꽃 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이번 꽃섬 가꾸기 자원봉사는 영양흙과 일반 흙을 혼합한 화분에 국화꽃 묘를 심고 이를 사각 화분에 나눠 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분은 섬 일주도로인 내수전 터널과 내수전 전망대를 진입하는 삼거리 부근 도로 난간에 부착됐는데요. 관광객들이 반드시 지나는 도로인 만큼 아름다운 길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국화꽃이 만개하면 200m 정도의 아름다운 꽃길이 열리게 돼 내수전의 시원한 바다와 꽃길이 어우러져 멋진 드라이브 길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릉군 자원봉사센터는 땀 흘려 가꾼 꽃길을 통해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멋진 풍광을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 어제 같은 날 우리 보통 그렇게 부르죠? 네. 네. 법정 공휴일 얘긴데요. 네. 평일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특히 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공휴일 근무 형태를 물었는데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44.2%가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유급 휴일로 쉰다는 응답이 47.9%였고요. 휴일 근무 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응답은 7.9%였습니다. 네. 평일과 동일하다는 응답은 전체 평균이 약 20%였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만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네. 또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44.5%였는데 비정규직은 7.3%였습니다. 한 6배 정도 그러네요. 차이가 났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유급 휴일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명절과 국경일 등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은 종전에는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많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유급 연차 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예. 정규직은 80% 이상이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은 40%도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연차 휴가가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40%대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또 이를 악용해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편법도 만연하다고 네. 합니다. 이 빨간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매천시장입니다. 북구 매천시장, 농수산 도매시장 이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매천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대구시는 내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를 다시 넣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왜 전액 삭감했을까요? 네네. 용역비를?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김재용 예결위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매천시장이 그의 지역구에 있는 만큼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 예산을 반대한 겁니다. 또 대구시에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을 했고요. 네. 예결위 부위원장도 홍 시장 한마디에 올스톱된 거냐면서 거들었습니다. 네. 매천시장을 옮긴다는 게 이제 홍준표 시장 공약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가냐 해서 달성 합의 얘기도 네. 나오고요. 맞습니다. 네. 이 대구시는 2018년
전이죠. 한 4년 전인데요. 12하 국비 1,075억 원을 들여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매천시장을 리모델링해서 현대화하기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거였죠? 그렇죠. 예. 이미 경매장 재건축을 위해서 425억 원을 지출해서 부지를 사들였고요. 네. 15억 원을 들여서 설계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홍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매천시장 이전 검토를 약속했고요.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033년까지 매천시장 도심 외곽 이전을 정책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자, 이제 북구 의회도 이 매천시장 이전하는 거는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그 본 예산안 처리 전망은 어떻게 봐요? 네, 아무래도 시의회가 본 예산까지 실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본 예산 안에 매천시장 이전 용역비를 넣으면 이번처럼 반대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네.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엮인 시기라서 대구시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요. 또 대구시는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달 중에 시의회나 매천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전 설명회를 여는 등 이 설득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재직자 대입 전형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했다가 네. 회사 다니면서 대학 공부도 같이 하는 그런 전형이 있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대입 전형 자료를 최근에 교육부가 공개했는데요. 네. 수도권 대학은 등록률이 96.7%로 오, 높았는데 높네요. 예, 비수도권 대학은 49.2%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대구의 경우에는 185명 중 43명만 등록해서 등록률이 23.2%였고요. 경북은 40%대였습니다. 이 비수도권 안에서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의 50에서 100%를 지원하는데요. 이것도 70%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비수도권 수도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네. 네. 장학금 지급 인원 증가 폭에서도 이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수도권 장학생은 2020년 6,000명에서 2022년 7,000명으로 늘었고요. 네.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에 5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 아무래도 직장과 대학 간의 거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근무 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비수도권 청년들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직자 전형 대학 대부분이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 많고요. 네. 개설학과 역시 인문사회 계열 위주라고 합니다.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전형을 늘리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국회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와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이 재직자 전형의 경우 성인 학습자가 주요 입학 대상자고요. 재교육 수요가 높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교육 접근성을 그렇습니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란 얘기예요? 네, 대구 상장법인 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LNF인데요. LNF요? 네.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입니다. 네. 지난 8월에 역대 최대 규모인 6,500억 원을 투자해서 대구 국가산단에 제3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27일 제3공장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이 평소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던 착공까지의 행정 절차가 3분의 1 가량으로 대폭 줄어든 결과인데요. 대구시가 신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쓴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구시가 얘기했던 그 원스톱 기업 투자 네. 그 지원의 첫 사례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대구시에 따르면요. 제3공장이 들어설 국가 산단 2단계 구역이 오수관로 같은 기반 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대구시와 달성군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한국전력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기업 현장 규제 개선 차원에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일자리도
되는데요. 그건 언제쯤 완공돼요? 네,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요. 예. 협약 당시에 LNF는 2024년 5월부터 새 시설에서 8만 톤 물량을 본격 양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대구시는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규제 개선책까지 지원함으로써 막힘없는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이 범죄 얘기가 자주 나와서 걱정입니다. 네, 대구에서만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이 구속 4건을 포함해서 모두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에서만요? 네. 이 어. 대구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고요. 전담 수사팀에는 팀장을 포함한 스토킹 전담 검사 3명과 전담 수사관 3명이 배치가 됩니다. 네. 최근 서울 지하철 사건이 있어서 이제 스토킹 범죄가 점점 흉파되자 이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가장 최근 걸로 보면은 고등학교 동창을 네.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네. 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27일인데요. 네. 대구 북구 구구터널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해오던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의식을 되찾았고요. A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이 사건도 검찰에 송치된 즉시 전담 수사팀이 맡아 수사할 예정이고요. 중상을 입은 피해자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바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신고도 하고 막 네. 이렇게 하는데 뭐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사전에 이런 징후가 보였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분께서 조금 좀 소극적인 대응을 좀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대응을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해서 경찰에 그래서 조금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대응이 좀 미흡했는데요.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계는 좀 반인사 불벌죄를 하루속히 좀 폐지해야 된다. 네. 대구지검도 이에 대해서는 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피해자 입장에서 뭐 굳이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경찰에서 어떻게 네. 그 스토킹을 하는 걸로 네. 그 의심되는 그분한테 뭔가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인사 불벌죄라는 게 이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안 처벌할 수 되는 없기 거. 때문에 이걸 처벌하면 이제 피해자 의사와 법정에 갔을 때 상관없이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망을 잘 촘촘하게 네. 쳐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시가 10월 첫째 주를 워라벨 주간으로 정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2022년을 이제 좀 돌아보고 남은 날들 새롭게 계획해보자 이런 뜻을 담아서 마련한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행사들 중에 워라벨 페스타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워라벨은 일을 뜻하는 워크, 삶을 뜻하는 라이프, 그리고 균형을 뜻하는 밸런스까지 이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인데요. 네. 일과 삶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워라벨 주간 행사 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공식 행사인 대구 워라벨 페스타 현장 다녀왔는데요. 네. 현장 소리와 함께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엄기복 센터장에게 행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를 워라벨 선도도시 대구로 선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족 한 명 꼭 안아주기. 누구 안아줄 거예요? 언니 안아주세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엄마, 아빠, 언니 사랑해요. 11살 윤아경입니다. 석고방향제 색칠하기 체험을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워라벨 페스타라고 하나 적은 거를 뒤에 꾸몄고 워라벨이 뭔지는 모르는데 아빠랑 같이 와서 재밌었어요. 워라벨은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시민들이 개인 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워라벨 이벤트를 열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워라벨 주간으로 만들어서 오늘은 워라벨 페스타 시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실생활에서 일과 가정생활, 개인생활이 잘 조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시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얘기도 다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일과 이 삶의 균형 맞추는 게 아직도 좀 우리나라는 많이 멀죠? 네,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업무 시간이 3번째로 길지만 생산성은 17위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많이 사라진 요즘 MZ세대는 일과 쉼, 삶이 조화를 이루고 또 퇴근 후에 자기 개발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워라벨 페스타 홍보 부스에는 워라벨 실천을 위해 힘쓰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참여 기업들과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유정이고요. 저희는 경력단절 여성들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탄력 근무제라든지 시간 단축 근무제 이런 거를 조금 실시하고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석고 방향제 꾸미기를 좋아하고 향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꾸준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들이 생각이 좀 순수해서 그런지 아주 잘 꾸미고요. 청년이나 30, 40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잘 못하겠다고 하시고요. 우리 공방 운영하고 있는 최선아라고 하고요. 오늘 워라벨 페스타에서는 사용에는 문제 없는 B급 제품들을 이제 전사지 공예를 접목하여서 상품 가치를 높인 제품들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들도 같이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에코백 만들기 체험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작업이 이제 간단하고 재밌다 보니까 많이 즐거워해주고 많이 참여해주고 있고 대구 일가정지원센터를 좀 알게 되면서 이제 좀 제도적으로 이제 좀 워라벨에 대해서 이제 좀 흥미를 하게 되고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이제 친해지길 바래 데이라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첫 출근한 날은 전 직원들이 같이 외출을 해서 맛있는 걸 먹든지 그런 식으로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서로를 좀 더 알게 되고 회사에 좀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의외로 직원들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해보니까 오늘 워라벨 페스타 요 행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좀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뭐 좀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그래요. 신입사원들 입사 첫날 그 선배들 먼저 친해지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또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도움받아서 워라벨 문화 만드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고마운 분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회사에서는 이외에도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제도를 활성화했는데요. 이 광고 대행사 특성상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이 처음에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했을 때는 업무 진행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노하우가 쌓여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워라벨 페스타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9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남편이 항상 일찍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서 워라벨을 좋다고 생각해요. 워라벨이 요즘에 이제 많이 중시되고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아이들이랑 이제 서점에 가려고 나왔는데 축제를 한다고 해서 둘러보게 됐는데 체험할 것도 많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금 뜻깊은 것 같아요. 애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건 아무래도 부루마블 제일 좋아했고 그리고 석고 방향제 색칠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색칠도 하고 좋은 냄새가 나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 사는 정혜은이라고 합니다. 워라벨이라는 게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건데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페스타를 하는 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퇴근 이후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탁구도 치고 친구들이랑 시간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마다 이제 정시 퇴근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날을 지정해놨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퇴근도 딱 정시에 하고 그 날에 친구들과 더 자유롭게 놀 수 있고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이라도 쉬는 날이 하루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바라죠. 맞습니다. 좀 앞으로는 정시 퇴근을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일터가 더 많아지길 바라고요. 또 대구시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요.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철거 중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유출됐어요. 구미공단 불산 유출 사고 후에 이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됐다고는 합니다만 산업단지의 잦은 사고로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일은 여전합니다. 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로 일터도 노동자도 지킬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자, 오늘 일과건강 현재순 국장과 얘기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구미공단의 불산 누출 사고 난 게 10년 전이었어요. 그죠? 참 네네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0년 전인 그 9월 27일 날 구미 휴브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5명 규모의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 작은 그 저장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유해화학 물질을 저장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탱크로리로 이제 운반에 들어온 불산이라고 하는 유독가스가 밸브가 열리면서 12시간 동안 8시간 동안 12톤의 불산이 누출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불산이라는 게 기체 형태인 거잖아요. 가스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랑 만나면 불화수소라고 하는 게 돼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휘발성,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탱크롤이 밸브가 열리면서 하늘로 흰 이제 그 연기가 솟구쳤고 그것이 이제 바람이 불면서 사공단 쪽이 아닌 이제 인가 쪽으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흰 그 연기 화재로 생각을 했고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게 됐죠. 일단 그 구미 선동면 인근 마을이 진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던 모습을 지금 아마 다들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지에 대한 것 자체가 잘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휴브글로벌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사업장이 어떤 그 사업장인지도 알 수가 없었고, 물론 이제 노동부나 경찰이나 소방서,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유독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특히나 이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석회가루로 중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물로 이제 진화를 했었고 이제 추후에 석회가루가 투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렇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초기 대응이 이제 우왕좌왕했었고 뭐 대피 명령도 당시 이제 이장님이 그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장님이 이제 대피 명령을 당시에 48분인가 28분 만에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방송으로 하셨다고 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대피 명령은 뭐 4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한 다음 날인가요? 바로 또 복귀가 돼서 당시 이제 그 2012년이 대선 기간이었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방문을 하고 방문한 이후에 다시 대피시켜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최종 복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누출이 돼서 이제 다시 복귀를 시키려면 그 지역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빠르게 그래서 저희 그 일과건강이 있는 그 노동환경건강연구소라고 하는 민간단체 중에서는 민간연구소 중에 이제 측정기구가 유일하게 당시에 있어서 우리 주민대책위분들이 조사를 의뢰해서 일주일 뒤에 내려가서 그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산 농도가 다양한 식물에 뭐 깻잎이나 뭐 나무 이런데 나뭇잎에 여전히 남아 있는 곳으로 나와서
당시에 큰 반향이 있었죠. 가축도 막 4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이게 사람이 노출되면 일단은 사람 몸 조직에 빠르게 들어가서 독성도 나오고 뼈를 녹인다고 들어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독성으로 노출이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당시 5분의 노동자분들은 사고 당시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독성 노출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또 이 불사는 저농도로 노출이 돼도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는 48시간 동안 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할 정도로 작은 그 소량의 노출에도 위험한 너무 물질입니다. 무서운. 네. 2012년 구미불산 이후에 9월 달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 1월 달인가요? 이제 삼성 기흥 공장에서 화성 공장이군요. 화성 공장에서 이 불산이 그렇네요. 이때는 이제 12톤이었는데 이제 이 삼성 화성 공장에서는 1.5리터. 그 정도 노출이 됐는데 당시에 일하시던 하청 노동자가 다음 날 작은 노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게 됐죠. 그 정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였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그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후속 조치 이런 건 어떻게 됐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몇 주년마다 올해도 이제 10주년에 이제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뭐 공동행동도 했는데 주기마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 보기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3주년이었던 때인가 내려갔는데 이제 폐업을 했었고요. 이 휴보글로벌 그 구미 공장이 아예 폐업을 했었고 뭐 후속 조치는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이 불산 저장업체를 또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 어쨌든 왜 뭐 처벌받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처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예 폐업이 되고 뭐 산안법 그다음에 시상과 관련된 것으로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징벌법 손해배상, 환경법에 의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규제법이라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있는데요. 뭐 그 지역 보상급이 380억 원이 돼서 보상도 이루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게 뭐 처벌과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요구가 많아지면서 기존까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하는 체계로 있었는데 이것이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환경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법으로 나눠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고였습니다. 우리나라 화학사고상 가장 큰 대형 사고였고요. 당시 이제 주민들만 해도 2만 2천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니까요. 다 괜찮으셨고요? 검사했을 때. 네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천만다행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제 이 화학사고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휘발성 뭐 유해한물이 또 대다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람의 영향에 따라 많이 그거 봤는데 당시에 이제 인가로 번지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부는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부는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죠. 그 참사를 좀 막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그 이후로 구미불산 누출 사고 이후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안전관리하고 이 사고 시의 지역 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그런 이런 운동이 벌어졌고 화학물질 관리법과 함께 두 번의 법 제정과 두 번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돼 있다고 보세요. 그 법은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법 제도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이제 시민운동 많이 해보지만 쉽지 않은데 워낙 이제 화학물질 관련된 정보 공개율도 적었고 당시에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휴무글로벌이라고 하는 데서 무엇이 쓰이고 있는지가 다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당시에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그게 다 지역사회 공유가 되고 관계 정부 부처에 다 공개가 되고 뭐 소방 경찰
전부 다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20% 정도밖에 공개가 안 됐고 당시에 대기업으로만 따져보면 95%의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쓰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일어났고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이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거꾸로 97%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량이 연간 취급량이 지금은 이제 공개되고 있는 만큼 알 권리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이제 알 권리가 조금은 보장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 권리와 여러 가지 그 공개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형 사고가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2020년 정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도 공유불산 터지고 2015년도 화학물질관리법 제정되고 2016년, 17년 개정이 되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용역을 주면서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좀 감소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연간 거의 100건, 뭐 80건 이랬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5, 60건 정도로 떨어졌었고 그런데 2020년도부터 조금씩 또 올라오더니 그 작년에는 거의 뭐 100건 정도로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뭐 시민사회 운동의 입장에서는 딱 인과관계를 이렇게 딱 뭐 증명할 수 없지만 2020년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화학물질 관련된 규제 완화를 그 경영계의 입장을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니까 뭐 이렇게 좀 규제 완화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도 짧게 해준다거나 신규 화학물질 품목도 안전성 시험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생략을 해준다거나 뭐 또 최근에는 뭐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과 관련된 것도 톤수를 또 올려서 그런 움직임도 있고 뭐 그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보면 이제 경영계의 어려움들이 계속 나오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법률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화학물질 관리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좀 증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노후 설비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환경부의 통계에 의해서도 화학사고의 원인 통계에 있어서도 한 40%가 넘어요. 이 노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다. 그래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장님 저희가 이게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얘기 반도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법이나 뭔가 다른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학물질 알 권리 조금 확대되고 지역 대비 체계 구축 잘 이제 지자체랑 잘 해서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화학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에게만 맡겨놓고 있어서 기업은 이윤이종 목적이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교체하더라도 싼 걸로 기존보다 싼 걸로 교체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화학사고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고요. 저희가 또 한번 시간 마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과건강 현재순 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됐습니다. 어쨌든 경제 대구 한의대 송원배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해제
또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의 마지막 남은 수성구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가 됐어요. 네. 대구는 이제 지난 6월 말에 조정 대상 지역이 7개 구군에서 이제 해제되었었고요. 예. 수성구는 이제 투기 가열지구만 해제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이번에 이제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우리가 2020년 12월에 이제 지정되었던 이제 그 시점에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 가열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규제 지정을 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면서 청약 통장 1순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바뀌고 네. 또 세대주만 이제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었고 또 전 세대원이 5년 내 당첨 사실 또한 없어야 이제 1순위 청약 조건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건이 강화되면서 청약 시장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청약률이 극히 저조해지고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구가 조정 지역으로 묶였을 때 실제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어느 정도나 준 걸로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줄었죠. 우리가 네.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 대비해 보면은 무려 거래량이 77%나 감소했습니다.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난 그렇네요. 거죠. 그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대출을 억제하고 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이제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고 또 새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하도록 했었습니다. 네네. 또 다주택자는 이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모든 세제의 중과세를 부과했었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이제 하락하고 있고 또 상승의 풍선 효과가 이제 없을 것이라는 이제 판단이 서면서 이제 새 정부부터 해서 5월부터 조금씩 이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네,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으니까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많겠습니다. 네, 조금 있겠죠. 수성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는 이제 조금의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이지 시장에 이제 큰 변화를 기대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 LTV가 50%에서 70%까지 높아지는데 이 조치는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구 지역의 미분양 또 거래량은 어때요? 네, 8월에 이제 미분양 통계는 7월에 비해서 한 800세대 증가해서 8,3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조정 지역 해제로 이제 지난 7월에 한 그래도 보면은 미분양이 한 400여 세대가 이제 미분양 감소는 있었지만 지속된 이제 신규 공급 시장에서 분양이 저조하면서 통계상의 미분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의 이제 주택 총 거래량이 6월 달에 한 1,200여 세대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 8월 달에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해서 한 40건, 60건 좀 증가가 아주 약하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이걸 따져보니까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많이 감소한 거에 비하니까 대구의 한 40건, 60건이 증가한 것은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 효과는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는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까지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되어 있나를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대구에 이제 미분양이 한 8,300세대 있고 또 대구에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이 이제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입니다. 요 네 곳이 이제 지난 8월 달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분양 관리 지역은 이제 미분양 주택 수가 이제 500세대 이상이면서 또 미분양이 증가하고 또 발생된 미분양이 해소가 저조하면서 추가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 요 네 가지 요건 중 한 개 이상이면 지정이 됩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수성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서 대구는 이제 5곳으로 늘어났는데요. 8월 말 기준으로 수성구는 2,000세대가 넘는 미분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구 지역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네, 8월 말 이제 현재 한 8,300세대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증가 요인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상승입니다.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 금리가 지난해 0.5%였던 것이 현재 2.5%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이용하던 채권 금리도 2%였던 것이 지금 5%까지 치솟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증가입니다. 이제 기존의 주택을 팔려고 나온 매물도 예년과 비교해서 몇 배 증가했고요.
또 새 아파트 입주도 증가하며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시세 차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면서 투자자들이 가진 매물도 시장에 놓으면서 공급 증가로 인한 이제 수요 심리가 이제 많이 다운되었겠고요. 이제 세 번째가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이제 계약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제 원래 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 공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단지에서 청약 미달 사태를 보이고 있기에 이게 이제 계약률 저조로 이어지면서 미분양 통계에 이제 산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네, 재건축 부담금은 이제 재건축 자본이 개발을 통해 인당 평균 한 3천만 원을 넘게 이익을 받으면은 초과 이익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이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2006년도 이제 도입된 이후에 두 차례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채 종전의 이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집값 상승과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수준의 이제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예. 이제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 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부담금 수준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어떻게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가구당 재건축 초과 이익금에 따른 부담금을 3천만 원까지만 면제를 했지만 이번 방안으로 이제 1억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도 기존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초과 이익의 부과율을 보면은 1억 1천만 원 초과 시 50%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제 3억 8천만 원 초과 이익금부터 50%를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간에 이제 재건축 부담금 50% 부과율을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가 절반이 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제 금액을 높이고 부과 구간은 이제 합리적 수준을 이제 확대 조정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추진이 좀 보다 더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금이 조정이 돼도 이게 1세대 1주택자는 그런 어떤 뭐 감면 혜택이라든가 장기 보유한 그런 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이 되는데요. 네. 주택을 오래전부터 이제 소유한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이제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주택의 거주를 이제 어렵게 하고 주거 안정도 제어해야 한다고 보고 이제 감면키로 하였는데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은 최대 50%까지 이제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요.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이제 포함시키게 됩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 초과 이익 환수법 개편으로 그런 부담금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비수도권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이번 개편으로 이제 전국의 84개 단지에 부과하는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은 9,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약 한 51%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별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은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감소 효과가 더욱 큰데요. 올 7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2개 단지 가운데 21곳이 부담금을 이제 면제받는 데다가 평균 부담금도 2,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약 한 84%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지난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개편 방안은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입법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네. 제가 또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런 어떤 제도들을 쭉 이렇게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 어떤 그 지금 미분양이 너무 심각하고 하니까 그런 거 해소라든가 앞으로 어떤 그 글쎄요 아파트 그 경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과거에 이제 경기 과열 시점에 이제 부동산 규제를 많이 강화시켜 놨던 거였죠. 이런 규제 완화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풀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또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죠.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미국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수차례 계속 금리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을 안 사고 있는 그 이면에는 지금 금리가 아직도 안정이 아닌 거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라는 네네. 이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 어려운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제 대구 한의대학교 송원배 겸임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작업 중인 구간이 있는데요. 현충로 남명 삼거리에서 앞산 내거리 방향입니다. 남명 내거리 부근 3차로를 막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달구벌대로는 신남 내거리에서 계산 오거리 방향으로 신남 내거리 교차로 지나자마자 4차로 쪽으로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반월당 내거리 쪽으로는 소통 괜찮은 모습이고 범어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까지도 흐름 좋습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도청교에서 경대교 구간으로만 차간거리 당겨져 있고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는 흐름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고장차 처리 중인 구간이 있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 방향으로 현풍분기점 부근 46.2km 지점입니다. 갓길에 화물차 고장으로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지날 수 있겠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편안한 흐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결혼식 인원 제한도 사라지고 하면서 스몰 웨딩은 줄고 대형 예식장 예약이 다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결혼식 문화를 위해서 대구시가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는데요. 지역의 카페나 종교시설, 공원에서 결혼식을 하는 예비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예식 비용 1,000만 원 이하로 계획하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